네, 나홀로 건축 디벨로퍼 라이브 설명회 3부 라이브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간입니다. 네, 저도 이 디벨로퍼라는 게 단순히 토지에 건물을 올리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막상 이렇게 현실화시키고 구현화시키는 작업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 교육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한층 좀 깊이가 더해갑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 옆에는요, 저와 함께 이 라이브 토크쇼를 진행해 주실 제 환상의 짝꿍이죠. 우리 토지의 신 고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네요. 그죠? 네. 근데 저 자리 딱 일로 오니까 오랜만에 어색하네. 원래 저희가 만난 콤비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상철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3부 라이브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또 꾹꾹 눌러 담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분 한 분 좀 모시도록 해볼 텐데요. 제가 아까 교수님 이분을 저희 만약에 디벨로퍼 교육 과정이라는 학교가 있다면 학생 주임 같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느낌 있어요. 네, 그 느낌이 있죠. 네. 오늘 전반적인 브리핑을 너무 잘해주신 우리 전철규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철규 대표님. 네. 요즘에 어떻게 좀 많이 바빠지셨나요? 최근에 또 다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좀 주춤하다가 네네. 3월 중순부터 다시 또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하시고 상담하시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앞에 전반적인 브리핑을 이렇게 딱 해주시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 주임 같다는 느낌. 그렇죠. 네. 제 역할이 원래 그렇습니다. 네. 전체를 총괄하니까. 그렇죠. 학생 주임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굉장히 마음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 학생 주임이라는 개념이 건축주 입장에서 학생을 건축주로 볼 것이냐, 내지는 또 이제 전문가들을 학생으로 생각해서 관리할 거냐면 사실 제 역할이 허브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만 네. 그 단계를 핵심으로 보면은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집니다. 사업 전체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업 구상 단계, 네. 그다음에 금융을 세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서 준공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를 하실 때 건축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각 파트에다가 연락을 드리면 사실상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쪽에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화를 받는 게 쉽지도 않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허브 역할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걸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각 파트마다 들어가는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관리하는 그 실무진들을 제가 총괄하고 있는 학생주임 맞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봤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시는 우리 전철규 대표님, 네. 앞으로 계속되는 활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요, 교수님, 원래 디벨로퍼가 고상철 교수님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디벨로퍼의 교장 선생님 좀 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저는 각계 전문가분들이 딱 계시니까 너무 좋죠. 그분들의 이제 노하우도 좀 또 뺏어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 엄청 많이 될 거예요. 전 아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상철 교수님 하면은 토지의 신, 공법의 신, 정말 날고 기는 분들 다 모인 데서도 가장 상위 포식자.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인데도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힘이 드셨는지 몰랐습니다. 네. 이건 해봐야지 합니다. 네, 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실수를 답습하지 말라고 또 이런 교육 과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옆에는요. 오늘 정말 굉장히 좀 깊이가 디테일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디벨로퍼가 건축학개론을 또 너무 멋있게 또 잘 풀어주신 우리 백재철 교수님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라이브신데 어떠세요, 느낌이? 이 웨비나가 요즘에 대세라 네.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 모든 것들을 좀 표현하지 못해서 항상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동영상 또는 뭐 다른 것들로 이제 이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제일 사이드 쪽에 계신데요. 네.
우리 그 금융, 파이낸싱을 또 담당하고 있는 엄청 중요하죠. 네, 날이 갈수록 방송을 더할수록 기품이 점점 이렇게 무르익는 네, 우리 한일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일교 대표님을 좀 이렇게 보면요, 딱 두 글자가 생각이 나요. 왠지 그 명품이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좀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명품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평소에 좀 명품 좋아하세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넥타이나 이게 명품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사람이 명품이니까. 그렇죠. 사람 자체가 빛나 보이니까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또 받았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많은 그 금융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많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정말 각 분야의 정말 각 수장들만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 중에 그런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 교수님들을 모셔놨는데 이분들이 과연 협업이 가능하냐고 이게 과연 한 사람 마음처럼 이게 움직여질까요? 네, 이게 협업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100% 되죠. 그거는 제일 우리 교감선생님이라 할까 이제부터? 교감선생님 학생 주임은 좀 약간 약해 보이니까. 교감선생님, 네, 좋습니다. 교감선생님,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네네. 일단 어벤져스 같은 이 전문가들이 다 모였는데 이게 협업이 가능하냐 물었는데 각 프로페셔널들은 전부 다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과 영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게 제 역할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각 분야가 자기 단계가 맡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소화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공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100% 소화가 다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 교수님들께서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0240님께서 아까 그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0240? 네, 0240님께서 교수님들끼리 협업이 잘 이루어지겠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협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몸처럼 움직이는 분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부연 설명 다시 한번 제가 잠깐 그 설명을 잘못 놓쳤는데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협업이 다 되죠. 근데 실제 필드에 나가시면 시공과 관련되는 것들을 하게 될 때는 현장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물론 현장에 계신 실무자이긴 하지만 또 실무진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하시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강의를 안내를 해주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진행을 하실 때는 각 포지션마다 들어가는 실무진이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네, 그분들 제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컨트롤 타워인 우리 교감선생님, 전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선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또 실시간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그 현주코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실시간 질문입니다. 다중주택의 임대료는 주방이 공용이니 오피스텔 월세보다는 싸야 할 텐데 그럼 월 60만 원 이하여야 할 텐데 수익률이 맞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어요. 이거 우리 그 고상철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중주택의 임대료. 근데 원래 다중주택이 지금 뭐 이거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다중주택이 대부분이 공동치사로 돼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특성상 공동치사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와서 실망을 하고 가는 거지. 이 방에 싱크대도 없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비법적인 내용인데 인허가를 받을 때는 맨 처음에는 그 대부분 다중주택이 문을 열면 없어요. 없는데 추후에 이제 하도 임대가 안 되니까 인허가를 받은 후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안에다가 이제 싱크대를 넣어요. 그러니까 불법이지. 근데 불법인데 그걸 넣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받는 건데 보통 다중주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법 건축물 중에 제일 많은 종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일단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오피스텔보다는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게끔 갈 수 있는 금액이 됐고 근데 오피스텔은 워낙 또 이제 좀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다중주택도 그 정도의 효용도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건데 요즘에는 다중주택을 좀 크게 질 수 있기 때문에 공유 공간을 오히려 더 쉐어하우스나 공유주택처럼 좀 약간 고급지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미스텀주가 많이 했던 회사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공유 공간 거실 만들어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 영화 볼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식당도 같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고급지게 가면 다중주택은 좀 더 6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도 받아낼 수 있는데 그런 컨셉을 만들어 잘 가면 저는 그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물론 너무 쾌적하고 잘 지어져 있지만 전용률적인 측면에서 조금 약하잖아요. 그쵸. 네. 다중주택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하긴 한데 네. 오피스텔 자체가 전용 면적이 50% 정도밖에 안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평수는 되게 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작잖아. 근데 관리비도 크게 나와요. 그렇죠. 관리 그래서, 저희 네. 오피스텔 사나? 네네네. 그래서 저 따질 뻔했는데 보니까 그 평수 때는 그 관리비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반경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관리비가 그만큼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생활에서 또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조금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욕실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가요? 일단 독립되냐 안 되냐. 독립이라는 건 이제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독립이 되는데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외관상 보면 다세대랑 다가구랑 헷갈려요. 비슷해요. 근데 주인이 1인이냐 주인이 1인이 아니고 아니 이게 구분 등기가 된 거냐. 그래서 구분 등기가 되면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고 다가구 주택은 1인 소유이기 때문에 다 갖고 혼자 다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인 주택은 그 다가구 주택이고 그리고 얘는 세제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사람들이 다세대에서 다가구를 약간 전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중은 말 그대로 옛날에 고시원인데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너무 떨어져. 상가 사이에 집이 있다는 거잖아. 네네. 근데 이거는 주택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거 환경, 거주 환경은 좀 좋은 편인데 공동취사가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인허가 받을 땐 그렇게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가게 되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예 다중주택 인허가가 안 나와요. 하도 불법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내가 다중주택을 질 거면 그 지자체가 또 어디냐에 따라 이 다중주택 인허가 또 나오냐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거 공법 시간에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 공법 공부를 따로 안 하셔도요. 네, 수업을 들으시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상식 교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기초부터 또 설명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 환안님께서 주신 실시간 질문입니다. 화났다고? 네, 환안이네요. 네, 안환인가 봐요. 네, 이름이. 네. 토지를 매입한 지 2년 되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매입 금액보다 3배 비싼 상황입니다.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그럼 대출은 매입 금액으로 되니 너무 작은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그 강의 네네네. 네,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토지 잔금을 치르는 네네. 이제 이 형태가 아니고 몇 년 보유하고 있던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 시세 감정을 해서 이제 당연히 현재 시세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예제는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잔금 칠 때 이제 이야기였고,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는 현재 시세 감정을 통해서 이제 시세가 온 만큼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오른 만큼을 당연히 토지 담보 여력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시세 상승한 만큼을 저기 자금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건축비로.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토지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너무 좋겠지만, 토지가 없어도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느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저희가 총 사업비라는 이제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토지비,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각종 취등록세,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뭐 수도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인입비, 이제 설계비, 또 아까 질문 주신 부분 중에 이제 그 금융 비용이 뭐냐고 하시는데 6개월에서 8개월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건설 기간 동안에 이제 이자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원가가 되는데 요걸 합친 금액을 보통 총 사업비라고 부릅니다. 이 총 사업비에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크게 일반 제너럴한 룰은 그렇고요.
이 짓고자 하는 건물이 상가냐, 100% 상가냐, 또는 뭐 100% 주택이냐, 그 안에서도 이제 다중이냐, 뭐 다세대냐, 다가구냐, 또는 상업과 주거가 합친 주상복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에쿼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투입되는 총 사업비의 한 20-30% 자금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네. 자, 무엇보다 지금 질문이 많이 밀려있다고 저보고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빨리.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질문이라서,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 주신 실시간 질문을 빨리빨리, 네, 짧은 답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리준님께서 주신 또 질문인데요. 옥상 바닥에 액상 방수를 1년 전에 하였습니다. 3년이 되면 누수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지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액체 방수가 아까 부연 설명을 한다고 보면 일단 물을 쓰는 방수는 햇볕에 노출이 되면 그 부분이 양생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기와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다 보니 그게 균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액체 방수를 해놓고 뭔가 보호 모르타르를 쳤을 거예요. 그건 뭐 50mm를 쳤든 100mm를 쳤든 경사를 두다 보면 한가운데는 높게 쳤을 거고 끝에 가면 얇게 쳐졌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태여 1년이 지났는데 물이 안 새는데 그걸 뜯어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이 만약에 새게 되는 현상이 보인다면 그 현상되는 부분에 천장을 보면 분명히 균열이 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근데 그 균열을 보수를 하는 공법이 있는데 그걸 인젝션 그라우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처리가 되느냐? 아니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균열이 가서 또 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그 옥상 바닥의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막방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나 칠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초록색 도막방수를 노출 우레탄 방수라고 하는데 노출 방수로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아주는 것이 3년 후에 만약에 물이 새게 된다고 하면 똑같이 액체 방수나 천장에 인젝션 그라우팅을 한다고 하면 약 한 3개월 있다가 또 물이 새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 또 한 5년 정도는 사용을 하니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LCC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도막방수. 네, 뭐 술술 나오시네요. 이게 참 그 전문가 전문가를 다르죠. 모셔놓으니까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깔끔, 네, 깔끔, 네. 자, 그리고 요거, 모르는 네, 이건 저희 둘만 아는 거, 네, 고상식 교수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거, 네. 자, 우리 조용현님께서 주신 또 실시간 질문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빠르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벨로퍼 과정 중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함께 해주시나요? 함께 해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미 갖고 계신 상태에서 오신 분이 있고 이제는 자기도 토지를 매입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중개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최대한 연결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좋은 물건이 나왔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 검토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매수 의사가 있는데 받은 토지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뭐 매입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좋은 물건이 나오면 소개는 시켜드릴 수는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땅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좋겠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 아까 한일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비용의 20-30%만 가지고 있으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구입까지 우리 고상식 교수님께서 또 신경 써주시니까요. 네. 자, 그리고 실시간 질문 프랑스 8202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단열재 아이소핑크를 사용하지 않아 대체로 집이 춥다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이소핑크가 뭔가요, 교수님?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네네. 핑크잖아요, 핑크. 네네. 핑크 색깔 나는 단열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것 같다. 네. 딱딱해가지고 풀 색깔 두꺼운 근데 스티커 이제 같은 거. 단열재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그 단열재 표면을 보면 이렇게 그 입자가 좀 큰 게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하면은 비드법 단열재를 하고, 아이소핑크라는 거는 어떤 모든 화학 제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압축시키는 거. 만든 것이 아이소핑크예요. 그런데 이 아이소핑크가
질문하신 저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질문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아이소핑크는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열재가 압출과 비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비드라는 부분이 요즘에 그 3호 나등급 그 부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 압출이 사실은 한 120%, 130%가 더 비싸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각종 좋은 물질들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멤브레인을 형성을 해서 거기 단열재 역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열화가 돼서 그 자체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비드법으로 만든 흑연을 첨가해서 만든 단열재가 있어요. 그 단열재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소핑크보다는 비드법으로 흑연을 추가해서 만든.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자, 질문이 많은 관계로 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김대한님께서 주신 또 질문인데요.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세금 측면에서 요새 트렌드 어떤가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예, 보통 이제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사업 하나를 해서 아무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법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의 구조가 이제 개인의 경우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 근데 내가 이 다세대 주택을 분양 사업을 해서 거기서 또 사업 수익이 나온다. 이러면 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겠죠.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의 구조상 이제 한 1억 5천대가 넘어가면 세금이 이제 40%대 넘어가기 때문에 꽤 많은 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면 수익이 많이 난다 이러면 이제 법인으로 많이 하시고요. 개인 사업자로 하셔도 이제 분양비라든가 이제 일정 부분들을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익이 좀 많이 난다라고 예상이 되면 보통 법인을 많이 하십니다. 예, 이게 트렌드입니다. 예.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다가구 주택 지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는데 전 대표님 어떻습니까?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네네. 한일규 제가 좀 대표께서 네네네. 선생님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고상철 교수님이 설명을 했지만 다가구는 하나의 주택이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1주택자라면 주택 하나를 매입하기 때문에 이 매입 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매입이 아니라 내가 토지라든가 구축을 사서 건물을 건축을 한다면 지금은 사업자를 내서 가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는 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다가구의 경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면 결국 그 임대 수익은 이것도 똑같은데 내 개인으로 만약에 그냥 개인 자격으로 했다면 이것도 똑같이 전술한 바와 같이 내가 현재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거는 내 추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합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업자를 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이제 경비율을 적용을 받아서 그 세금을 좀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법인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법인 내에 당연히 일정 경비들을 제외한 이자 비용이라든가 각종 뭐 청소비라든가 건물이 좀 크다면 거기 뭐 엘리베이터 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제한 금액 중에서 이제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법인 내에 이익잉여금이 잠기겠죠. 네, 그럼 이거는 법인의 돈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근로소득이라든가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거 이렇게 합산이 안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처음에 어떠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거냐 살 거냐 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건설임대사업자라는 게 있고 일반 이제 주택 매입을 한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2020년 7월 8월에 세법이 좀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보통 건축을 해서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건물을 다세대나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 과거에는 건설임대사업자보다는 그냥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라는 거를 들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임대사업자는 원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었었어야 되고 주택 임대사업자는 이걸 안 들었어도 됐는데 이 주택 이제 임대사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게 됐어요. 네, 그리고 건설임대사업자는 내가 지은 건물에 주택이 8개가 있다. 다세대가 8개가 있다. 6개가 있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종부세가 또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렌드가 작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되고 난 그 이후로는 트렌드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이제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대다수는 트렌드가 건설임대사업자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짓고자 하는 이 건물의 어떤 형태가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 법인 사업자이면서 건설임대사업자를 할 것이냐, 개인이면서 건설임대사업자를 할 것이냐, 또는 그냥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것이냐, 이것도 법인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보통 이제 저희가 현재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땅에 이제 원룸으로 빼니까 주차 대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원룸은 그렇죠. 그 크기에 따라서 뭐 0.5대 뭐 이런 기준이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근생인데 이거를 다중도 아니고 고시텔로 빼는 겁니다. 고시텔. 그러면 요거는 보면은 사실 원룸이에요. 단지 그 안에 이제 시설이 없는 거죠. 공공시설. 예. 근데 주차 대수가 이제 요렇게 고시텔로 빼버리면 훨씬 작죠. 근데 이거는 사실 원룸처럼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원룸이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상업시설이라는 거죠. 상업시설. 그럼 주차 대수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작은 땅에 당연히 땅이 작으니까 건물도 작게 올라가겠지만 효율적으로 방들을 막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대체 구조를 이 짓고자 하는 유형이 무엇이냐 이게 또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업자의 형태들이 달라집니다. 예, 그거를 잘 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인규 대표님께서 진짜 깔끔하게 명품 답변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하니까 정말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사실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설명회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한 발짝 그 디벨로퍼에 조금 다가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쑥룡님께서 주신 쑥룡이 아니라 쑥룡이죠. 네, 쑥룡님. 네. 실시간 질문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근생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근생시설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교수님? 그거는 가능하긴 한데 네네. 해당 용도 지역이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지원 주시면 제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지원만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렇죠. 그것도 또 그 해당이 돼야지 또 변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네. 네. 자, 그리고 행운사랑님께서 주신 아이디가 너무 이쁘네요. 행운사랑. 네. 또 실시간 질문입니다. 방수 공사하는 곳은 많은데 믿고 맡길 만한 업체 선정 시 체크나 고려할 점을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네요. 방수 공사하는 곳. 많죠. 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가 있으실 거고 건설회사를 통해서 이제 시공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직접 시공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건축주가 아까 나홀로 디벨롭 과정에서 어떤 땅에서부터 어떤 시공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혼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시공은 건설회사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건설회사를 주게 되면 그 건설회사는 처음부터 땅을 팔 때부터 건설회사가 본인들에 의해 가지고
협력업체를 정해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게 맹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을 아까 그렇죠.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은 물 안 새고 단열이 잘 되게끔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 건축주는 그 시공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전체 공사비에서 방수가 채 2%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모르시잖아요. 모를 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저희가 어떤 방향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디벨로퍼의 요점은 사실 그거거든요. 뭘 해도 알고 해라. 네. 모르면 당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뭐 당하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아는 게 힘이죠. 그죠? 그렇지. 뭐 하나라도 더 알아야 내가 또 피해를 안 보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주최 측에서 그 얘기인데 질문이 많으니까 교수님들 답변을 최대한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전 대표님. 네. 그러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시공사 선정에 대한 기준은 건축주가 보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을 관련돼 있는 저희들 같은 기술진이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근데 건축주들이 보통 시공사 선정을 한다면은 기본적인 생각은 본인이 말썽을 많이 겪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제일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공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건축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끝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중간에 엎어지지 않는 속된 말로 엎어지지 않는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처음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니까 도급 계약이 시작됐으면 그 금액에서 그대로 끝까지 완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시공 측면에서 보는 이 기술진들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퀄리티를 좀 더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구사항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축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다음에 내가 속을 썩이지 않고 공기 시간 맞춰서 그대로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공사가 되겠죠. 기한을 잘 지켜주는. 그래서 그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럼 뭐냐? 그거는 건축주가 선정할 수가 없고요. 저희 쪽에서 그 시트를 정하게 맞춰서 시공사하고 건축주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갖다 주고 이대로 시공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도면 자체에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계란색으로 칠해라 이랬을 때 그 계란색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계란은 갈색 계란을 생각하지만 실제 계란에는 흰색 계란도 있거든요. 그런데 계란색으로 칠해달라 했을 때 서로가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시트를 다 정리해서 시공사가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뭐 적산을 하고 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물량 산출수를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견적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그 모든 거는 전부 다 건축 플랫폼 전문인 저희들이 나중에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시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것이 내가 뭘 원하느냐 결과적으로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그 금액 정한 대로 그대로 시공을 마치고 싶다. 그게 거의 건축주의 니즈니까 그거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저희들이 잘 마련해서 끝까지 완수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기한을 잘 맞춰주고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또 최고의 또 시공사겠죠. 네. 자, 그리고 또 그 김명신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건축을 위해 항목별로 진행 과정별 필요한 비용 산정을 대략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좀 짧게 타이트하게 조금 이렇게 좀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긴 내용인데. 네네. 이거 좀 긴 내용이기는 한데. 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긴 질문을 줘놓고 짧게 답변을 해달라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자, 보통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예산을 이제 구성하는 그치.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제 이 내용인데요. 보통 설계비 그러면 보통 건물 이제 연면적 건물 짓고자 하는 요 면적에 평당 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보통 요 정도로 이제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강리비는 평당 한 뭐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설계비, 강리비. 그리고 건축공사비는 보통 이제 다가구냐 상가냐 다세대냐 다중이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세대를 기준으로
한 연면적 한 180에서 200평짜리 정도면 평당 500에서 5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풀 파이낸싱을 한다라고 봤을 때 토지비 20억, 뭐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하고 이자 비용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보통 토지비 20억, 건축비 10억이면 이게 30억이죠. 거기에 설계 감리비라든가 각종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하면 한 약 2억 정도 됩니다. 물론 취득록세 포함하고요. 그러면 원가 토지비와 건축비가 30억짜리라면 약 32억에서 33억 사이가 나올 겁니다. 예,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예산을 산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터목 비용. 예. 요 부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예, 요런 플로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자, 이게 사실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나뉘어져야 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정말 정성스러운 답변을 또 해주셨어요.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오셔서 수강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STTV님께서 주신 또 질문인데요. 다중주택 건축 시 내부에 주방 각각 설치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설치해서 불법 건축물 되면 매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은 약간 좀 불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네네네. 일반적으로 거래됩니다. 다 그거 알고 사는 거니까. 거래가 가능하다. 그죠. 그 이행강집 내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행하고 나서 사진 찍고 가면 바로 또 다시 넣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거래는 가능하다. 네. 예, 그 부분 잠깐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네네네. 이제 다중주택의 경우 이제 문이 닫혀 있죠. 예, 문이 닫혀 있어요. 밖에서 아무나 함부로 문을 따고 못 들어옵니다. 이거 주거 침입이 되겠죠. 이게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 밖에 1조 때문에 이렇게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불법으로 덮었다, 불법 확장을 했다. 걸리지. 이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보여요. 옆집에 민원인이나 누가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다중주택은 그 불법으로 확장한 부분이 문제가 집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외부인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쩔 때 문제가 되느냐? 이 임대인이 임차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불법이라고 찔리질 않아요. 예. 근데 임차인을 섭섭하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데. 그 내용을 아는 또 임차인이 똑똑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거래를 하고 이제 어떻게 이걸 임차인을 관리를 하고 매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수업 과정을 들으시면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례 얘기. 그런데 제가 건축 그 시공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네네네. 사실은 요즘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중대기업 처벌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대기업 처벌법에는 원래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총 4장으로 이제 총칙까지 해서 4장이 되는데 보칙까지 해서 거기에 중대 시민재해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불법이 이루어져 가지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러니까 준법을 하지 않고 만약에 발생이 된 것이 인명사고가 났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적으로 다중주택은 그러니까 취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취사를 하다가 불이 났다거나 그래서 불이 났다. 그럼 바로 어쩔 수 없이 금고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그게 만약에 주인은 그렇게 짓질 않았는데 뭐 그 버너를 키다가 라면도 끓여 먹다 그랬다던가 그러면 그거는 주인과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싱크대를 집어넣어서 설치를 했냐 안 했냐.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흔적이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수냐 고의냐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준법을 해야 되는 게 안전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정말 흘려드릴 수 없는 그런 말씀들 해주고 계시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불법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지만 했다고 해서 또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해소리님께서 주신 또 질문인데요. 자연 녹지답을 형질 변경 왜 발음이 안 되냐? 형질 변경 건축 허가 후 분할 매수하고 건축을 안 해서 건축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또 질문을 주셨는데 아 이건 제 옆에 또 공법의 신이 있으시니까 네. 자연 녹지답을 형질 변경 건축 허가 후에 분할 매수를 하고 건축을 안 해서 건축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 취소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 취소가 되면은 건축물을 못 짓는다는 전제하에 지목이 이제 답이었잖아요. 이게 형질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지목 변경은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목 변경은 안 되고 일단은 다른 건축물을 지어서 지목 변경을 시키면 되는데 아마 취소 사유가 뭐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지 뭐 일정 기간 안에 착수를 안 해서 취소가 된 건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내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럼 자연녹지 답이어도 인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뭐 창고를 지으면 뭐 창고에 따른 뭐 형질 변경에 따른 지목이 바뀔 수 있을 거니까 취소가 돼서 다시 허가 받으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쑥육님이 아까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토지를 네네. 그 창고 용지인데 그 다가구나 다세대로 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집원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봤는데 네네. 계획관리적이라 그 다 다가구 다세대 다 됩니다. 아, 요걸 또 그 시간에 또 보셨군요. 네. 질문 앞에. 여기 주소를 또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네. 네. 고성식 교수님께서, 네. 된다고 계획관리적이더라고요. 하시니까요. 네네네. 자, 그리고 우리 민준캉님께서 저 디벨로퍼는 초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발 초기 토지 매입과 금융 설계부터 건축 시공까지 지휘자 역할하게 될 텐데,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도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습니다. 전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 리스크 없이 좀 최소화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홀로 건축 디벨로퍼라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 건축을 본인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다 했다 해서 혼자서 짓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저희 같은 빌드프로라는 건축 플랫폼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렇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나홀로 건축 디벨로프 과정을 밟고 혼자서 뭐 현장 소장을 하나 사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집을 짓 때는 반드시 빌드 프로로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갖고 건축 플랫폼을 통해 갖고 안전하게 짓는 거니까 그렇게 과정을 밟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렇죠. 직접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알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알고 하냐 모르고 하냐 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그 우리 가이우스 1983님께서 네. 규제 지역, 조정 지역인데 금융 조달에 제한적인 게 있을까요? 이렇게. 네. 조정 대상 지역인가 봐요. 네. 네, 이게 규제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비, 이제 건축 PF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지역이라든가 어떤 이런 좀 대출 규제, 일반적인 이런 조정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매입을 할 때 이제 대출 규제가 있는 거고, 이제 건축 PF를 일으킬 때는 특히 특별히 어떤 규제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구조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 예, 요런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예. 네네네. 자, 그리고 그 안녕하시우님께서 또 주신 질문인데, 지붕이 있는 조립식 건축에서 누수. 아, 오늘 누수에 대한 질문이 또 많이 나오네요. 네. 시공이 들어가니까. 네, 누수가 발생되면 어떻게 수리해야 하나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조립식. 네, 조립식 건물. 네. 조립식이면 제일 중요한 누수 원인이 그 지붕을 설치를 할 때 거의 뭐 샌드위치 판넬로 한다던가 여러 가지 조립식을 하다 보니까 이음면들이 많아요. 이음면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심하게 균열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건물의 그 재료 자체가 열화가 돼서 축소가 되거나 이제 처지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이 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에서 어떤 못으로 그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부분에 강하게 이제 임팩트를 줘서 고정하는 부분이 또 못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 타고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뭐 면밀하게 육안 조사 또는 물을 뿌려가면서 살수 검사를 해보면서 천장이 어디 새는 부분들을 국한적으로 보고서
하나씩 보수해 가는 게 가장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뭐 전체를 다 보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국은 확인을 틈새랑 균열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가 네. 또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HY 캉님께서 또 주신 질문인데요. 디벨로퍼 과정에서는 이거 약간 조금 뼈를 때리는 질문이에요. 디벨로퍼 과정에서는 근생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가치 상승시키는 내용은 다루지 않나요?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은 주로 신축만 다루는 느낌이라 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기존의 어떤 근생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네. 황민규 대표께서 말씀하실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건축의 근간은 아무래도 신축이겠죠. 그러나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는 건축 디벨로퍼에 대한 과정을 밟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과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그리고 시공과 관련돼서도 신축을 하신다고 하지만 건축 플랫폼인 저희들은 리모델링 쪽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8대2 정도의 리모델링 분야가 조금 더 적다 보니까 이슈는 저희가 신축 관련돼서 건축 디벨로퍼를 했고 리모델링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빌드프로 방문하시면 충분한 그 검토와 그다음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 신축을 또 지으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한윤규 대표님 첨언 좀 부탁드릴까요? 잠깐 저기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 네네네. 이제 신축을 하는 경우와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필요한 이 접근법이 다릅니다. 이제 신축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토지를 사서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이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리모델링 쪽은 이게 약간 스펙트럼이 넓죠. 작은 의미의 리모델링은 이제 인테리어 정도가 될 거고 좀 큰 의미의 리모델링은 이제 증축이 수반되는 그렇죠. 3층짜리 건물이 4층, 5층 이렇게 가는 이 형태가 커지는 이제 이런 게 리모델링이라 스펙트럼이 조금 넓은데요. 이제 이런 증축을 수반하는 경우는 이 구조에 대한 정확한 그 판단을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건축 디벨로퍼는 이제 신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요 리모델링은 별도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두 개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나홀로 건축 디벨로퍼를 진행을 하고 수요가 충분하면 저희가 우리 백재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 요 강사진들이 약간의 어떤 교육 내용만 좀 다르게 해서 요것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원부터가 디벨로퍼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존의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토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지어지는 그런 신축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쉽게 말하면 건축 디벨로퍼, 리모델링 디벨로퍼로 보시면 돼요. 두 개 나눠진다고 보시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또 이렇게 리모델링 디벨로퍼 또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요가 많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리모델링은 수익가치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이라고 그래요. 밸류업, 가치 상승하는 그러니까 리모델링 자체를 이제 밸류업 시킨다고 하는데 부동산 밸류업 디벨로퍼 과정 이런 형태로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증축이 조금 많이 수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증축도 되고 기존에 일단 구조를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근생이었는데 이 인테리어를 바꾸고 약간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한 50억대 바뀌어서 파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걸 개축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개축이 아니구나. 개축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네. 리모델링이 이제 증축, 건축법 개념에서는 개축도 포함하고 증축도 포함하고 대손도 포함하는데 그걸 통칭해서 리모델링이라고. 네네. 공부를 좀 더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은 얘기는 있는데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카코토님께서 주신 또 질문입니다. 건축물 대장 나오고 5년 이내에는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받은 게 없으면 5년 이내라도 용도 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일단 기존에 그 말이 빠지신 것 같아요. 농지였는데 농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서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농지를 전용하면 5년 동안은 그 용도를 쓰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승인을 얻을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냈다고 감면 안 받았다고 승인 안 받아도 되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십니다. 뭔가 약간 얻은 부분이 약간 지문에 빠진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실시간으로 꽉꽉 채워서 정말 알찬 라이브 토크쇼 시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뮤즈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제 소유 토지에 다세대 건축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통으로 수요하는 형태는 어떨까요? 다가구 시 수익성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주택만 지어야 하는 지역이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전 대표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뮤즈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네. 다세대 건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서 통으로 이제 수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가구 수익성과 다세대 수익성을 놓고 볼 때 다가구가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다가구를 매각으로 보는 관점인지 아니면 이걸 임대사업으로 보는 관점인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세대하고 다가구를 짓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층이 더 올라가는 게 다세대가 더 많이 올라가지만 건물 자체가 떼어야 되는 내 공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필지와 필지 사이에 이제 인접대지하고 떨궈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가구는 50cm만 떨구면 되고 다세대는 1m 떨구다 보니까 이게 건축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한 개층이 더 올라가는데 반드시 다세대가 더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직접 해봐야지만 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의 주신 분께서는 저희한테 한번 지번을 한번 줘 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가구로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한지 다세대로 올라가는지 유리한지를 보고 이게 지금 임대가 주 목적이라 그러면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매각이 주 목적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땅값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접근법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토지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에 모르니까. 따라서 설계에서 올라가는 건축물이 다세대로 올라가는 게 한 개층이 더 올라간다 해도 오히려 면적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네. 보통 다가구 주택은 이제 단독이기 때문에 3개 층만 주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뭐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한 4개 층 이렇게 주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가구인데 4개 층이라면 하나는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걸 주택으로 고친 거예요. 네, 요거는 그래서 똑같은 주택으로 보이지만 결국 준공을 내놓고 근생으로 허가받은 부분을 이제 주택으로 고친 거예요. 이러면 월세는 들어올 수 있지만 전세는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변경한 거기 때문에 주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세가 들어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전입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전 대표님이 전수한 것처럼 이제 특정하게 요걸 좀 특정화해야 돼요. 어떤 지번이고 주변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걸 다가구 플러스 근생으로 가서 1층에 편의점을 넣고 위에는 뭐 주택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없이 다세대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떠한 좀 내용이 조금 주변이 그 위치가 좀 특정돼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긴 한데 다가구랑 다세대가 그렇게 헷갈렸거든요. 다가구가 뭐고 다세대가 뭔지 헷갈렸는데 그 어떤 분께서 다가구는 다 갖고 혼자 다 갖고 그래서 한 세대 다세대는 여러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다. 네. 라고 공법의 신임 그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구나. 네. 자, 그리고 우리 영진님께서 주신 또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 소유 토지인데 법인으로 토지를 이전을 하여 다가구 주택을 건축을 하는 게 좋은가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개인 소유 토지인데 이걸 법인으로 아까 그 법인 해주신 거죠. 네네네네. 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개인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 토지를 물론 이제 첫 번째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에다 넘긴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법인에다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매매로 넘길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부터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토지가 그럼 10,000평짜리냐 80평짜리냐 또 상업지역이냐 일반 임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그냥 당연히 어떤 수익형 건물이라든가 임대 목적 또는 분양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지만 단순하게 지금 말씀 주신 것만 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여기 좀 궁금하시면 만약에 수업에 참여를 하신다면 거기서 저희가 별도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면 저희 빌드프로 쪽으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은 지번과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더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답변은 아무래도 그 디테일한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계가 안 있기 부르니까. 때문에 네, 자세한 부분. 자, 우리 뮤즈님께서 이분은 이제 조금 약간 뭔가 신뢰 플러스 좀 약간 급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수강 없이 빌드 프로 바로 이용 가능하죠? 직영 공사할 건 아니라 그냥 수강 없이 플랫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상관없죠. 수강 없이 빌드 프로 예. 가능하죠? 바로 빌드 프로 건축하시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이기 때문에 네네네. 언제든지 수강과 관계없이 집을 짓겠다, 건축을 하시겠다 그러면 오시면 빌드 프로 오시면 저희가 상담부터 시작해갖고 또 모든 설명을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예, 또 다 건축을 합니다. 가니까 예,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고 디테일하게 네, 갈 수 있는 네, 그런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리고 김대환님께서 네. 건축 인허가가 살아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착공 신고가 연기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청의 직권으로 인허가 말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 법이 개정되면서 보통 이제 건축 인허가가 나인 상태인데 착공이 안 들어가면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행정청에서 강제로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연기가 되었다라는 거는 착공을 아직 신고 못했다는 얘기니까 착공 신고 전에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행정청의 직권은 나중에 반드시 취소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고상철 대표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희님께서 주신 또 이건 사전 질문인데요. 경기 화성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작은 평수에 땅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땅을 잘 찾고 고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짧게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전원주택 부지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생산관리랑 계획관리가 제일 좋고 평수는 한 200평, 계획관리는 100평 그리고 경사도 한 5도에서 한 6도 정도의 도로 물고 있는 땅 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용님께서 또 주신 질문인데요. 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네.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신용대출을 1억 이상 진행한 뒤에 건설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정부 대책에서 연끌 방지로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할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고 봐서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건축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신용대출은 이제 보통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을 전제로 진행이 되는 이제 건축 PF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과는 사실 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어찌됐든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할 때 이 건축 후에 예상이 되는 이 건물 자체에 그 이제 캐시플로우죠.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PF를 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요거와는 조금 다르고요. 이거 건축 PF는 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예. 네. 네. 자, 그리고 최병수님께서 또 법인으로 건축 시에 취득세가 12% 납부해야 하나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매입을 할 때 주택 건설 사업자를 내서 이제 그 법인으로 갑니다. 그럼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입법 예고가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로 갔을 경우에는 요게 취득세를 지금 중과가 안 되는 걸로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몇 달 내로 아마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 흥부놀부동산. 네. 흥부놀부동산. 네. 자, 이분이 또 주신 질문인데요. 수익성을 따지면 조금 비싸더라도 기존에 있는 다세대를 부시고 다시 짓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저렴한 토지 구매 후 건물을 짓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세대 주택 자체의 연식도 먼저 한번 보셔야 돼요. 다세대 주택 자체의 연식이 아주 오래되면 건물 가치, 잔존 가치가 제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건축물이 이제 토지로 그냥 볼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뭐 한 18년에서 20년 됐는데 건축 연식이 그런데도 이제 부시고 지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 자체의 외형으로 봤을 때는 건물 잔존 가치가 좀 남아 있지만 이걸 다시 신축을 했을 때 오는 수익성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면 거기에다 새로운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서 건물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건물의 연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토지가 얼만큼 더 규모 있게 올라가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집원 한번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상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부분은 저희 빌드 프로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어서 네. 슬슬 마감을 자, 해야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 질문 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김종근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건축 도면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등 보존 등기 전까지 드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신축 비용과 건축 리모델링 비용의 가격 차이도 알고 싶네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세요. 네, 이거는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한 번에 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내용은 다 수업 시간에 다 나와요. 네네네. 요 내용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전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정수성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경남 양산에서 주셨네요. 평당 건축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건축물별 주택상가 오피스텔 등 평균 건축비 알고 싶습니다. 건축비 관련 은행 대출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게 지금 건축물 유형에 따라서 사실 이 공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한 200평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평당 500에서 한 550 정도를 보면 되고요.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상업 시설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도대체 5층까지 파느냐 4층까지 파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축비가 평당으로 따지면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딱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네. 평당 얼마예요? 내 거 동영상 안 보시나요?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네. 또 실거주냐 아니면은 이것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니즈가 좀 더 틀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매각하는 과정이 비싼 지역에다가 잘 지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집장사처럼 던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본 골조 공격으로 골조 공사 개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550만 원 정도 평당,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대 지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마감재를 어떻게 마감하냐에 따라서 평당 1, 200원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어서 매각을 한다 개념하면 한 500에서 550 맞지만 내가 실거주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장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은 조금 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질문이 쉴 수 없이 계속해서 쏟아지는데요. 딱 2개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우리 경기 시흥에서 주신 양용준님께서 주신 철근, 빔, 목조 등 기초 작업에 장단점이 있나요? 목조 주택은 내진에 강하다고 하는데 버티는 힘과 내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요즘 목조 주택들 굉장히 많아서 이게 좀 질문이 좀 궁금하긴 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목조 주택. 목조 주택도 목조 주택을 지은다고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땅에 대한 힘이 지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있는 전체의 고정과 이동 하중이라는 것을 반석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건데 목조 주택이나 또는 뭐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다를 바는 없어요. 다만 그 스트럭처 자체가 나무로 한다는 것뿐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고정 하중에 대한 전체 예상 톤 하중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게 땅이 만약에 연약하면 좀 더 보강 또는 치환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30cm 정도의 기초만 갖고서도 충분히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 집안 조사를 한 연후에 적정하게 구조 계산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목조 주택은 좀 비나 눈이 오면 네. 그런 부분에 좀 약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조건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나쁜 건 없습니다. 대신 네.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유지 관리 부분.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실시간 질문 하나만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희선정님께서 정희선님이신가 봐요. 다세대 가구를 건축할 시에 지방 소도시나 서울이나 건축비는 차이가 없나요?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네. 설명을 우리 한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뭐 건축이라는 과정은 토지값하고 건축비로 나눠지죠. 그런데 건축비의 또 구성 요소를 보면은 건자재에다가 각 업체들의 노무비 그리고 약간의 마진인데 실제 건축 자재가 뭐 대한민국이란 그 국토 자체를 봤을 때 동일하다 보고 그다음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동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이다 보던 지방이다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보다는 건물을 짓기 위한 그 토지가 같은 서울이라도 뭔가 도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공사하는 그 현장이 난조건이 됐을 때 공사비가 많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범한 그 토지라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땅이 좀 작다 보니까 건축을 하는 이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근데 지방은 약간 조금 크게 짓죠. 서울에 비해서는. 그리고 민원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적죠. 서울은 아무래도 땅들이 작은 땅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면 이 대지의 사이즈가 그래도 서울에 이제 도심이나 이런데 뭐 40평, 50평짜리 땅들이 좀 방사형 모양도 많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방의 도시들 가운데서도 약간 대지들이 조금 크게 택지처럼 돼 있고 이런 경우는 민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경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적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당연히 자재를 운반하고 이럴 때 또 경비가 들겠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칠 때도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레미콘을 칠 때는 그게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싼 공장이 있어도 좀 큰 업체에서 레미콘을 댑니다. 레미콘 치다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운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의 경우 조건이 더 좋고 이렇다면 경비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서울과 지방이라는 기준을 놓고 봐서 어디가 비싸다 이거보다는 공사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비율이라든가 민원 비용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칩니다. 네. 깔끔하게 디테일한 설명까지 청원해 주셔서 너무 그런 감사드립니다. 건 있죠. 이제 네네네. 섬 같은 경우는 또 운반비가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건축비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차이는 없을 거고 거의 땅값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의 형질이 뭐 절토를 해야 되냐, 어떻게 홍토를 해야 되냐. 되냐에 따라서도 네. 또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58분, 59분, 네, 이제 10시가 가까이 됐는데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궁금증, 질문을 저희가 해소해드리기 위해 우리 네 분의 교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믿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설프게 돈 아끼려다가 후회하느니 저라면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다면 디벨로퍼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빌드 프로를 통해서 건축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연락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의 교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그 디벨로퍼 과정이 뭔가요? 디벨로퍼라고 하면 한마디로 딱 줄이면 지휘자라고 저는 보는데 지휘라는 거는 음악 오케스트라를 할 때 예를 들어 피아노부터 뭐 바이올린, 뭐 비올라 전체를 다 한꺼번에 조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있어서 개발을 할 때 내가 어떤 건물을 짓겠다. 그럼 토지 매입부터 그리고 뭐 시공, 뭐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뭐 분양, 세금 관련된 모든 거를 총괄하는 게 저는 디벨로퍼, 즉 지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힘든 게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땅 사서 건물 지으면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액으로 어떻게 자금을 잘 활용해서 건물을 짓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하면서도 우리 금융 파트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 대표님께서 이 과정하면서 그런 비밀들 같은 경우를 좀 많이 공개를 이제 해주실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요즘에 금융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현금과 대출 그리고 또 이걸 지었을 때 총 이제 사업비 내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질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이제 중간에 돈이 없어서 이제 멈추게 되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금융을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실 어디에 가서
들 수 없죠.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13주 과정을 가잖아요. 13주 과정을 가는데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토지 매입부터 어떻게 할 건지, 토지는 어떤 토지가 건축하기 좋은 땅이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나중에 제일 처음에 토지 매입을 하니까 제가 그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주는 이론을 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임장도 한 번을 가는데 시기를 봐서 일정한 시간이 딱 됐을 때 현재 공사 중인 현장 가서 임장도 하고 와서 거기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할 건데, 이번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 지번을 먼저 교육 시작 전에 이제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저희 이제 건축사님께서 한 2주간에 걸쳐서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럼 이 10개 토지를 가지고 다 분석을 해서 요런 토지들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 그리고 요런 케이스는 개발을 하면 수익을 별로 보기 힘든 케이스, 요런 것들을 실제 자료화해서 요걸로 강의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또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보통 건축 계획안이라는 요 아웃풋을 저희가 드릴 건데요. 요게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 어떤 건축사분한테 비용을 주고 하시면 요 안 하나당 한 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거 하나 값이 이 들어갈 수강료랑 겁니다. 똑같죠? 예, 한 2, 3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요. 굉장히 저희 쪽에 이제 세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과연 나의 상황에 맞는 이 세무 구조, 내가 갖고 있는 땅에 건축을 할 때 나는 도대체 이걸 건설임대 사업자로 해야 되느냐? 그럼 이게 법인이 주체가 돼야 되느냐? 개인이 주체가 돼야 되느냐? 또는 내가 상속을 받은 땅 또는 증여를 받을 땅인데 내 형제들도 여러 명이 있고 도대체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건축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강의를 듣는 이 도중에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완전 실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든가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경우들, 예, 이런 분들이 좀 수업을 들으시면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나홀로 건축 디벨로퍼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자, 나중에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